안녕하세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만 하던 채널인데 이렇게 제 이야기가 쓰여지게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거든요. 저는 아빠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셨고, 저는 그저 알코올 중독자인 아빠가 내 곁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집을 나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순수했지요. 혼자서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의 어깨에 짊어진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재은이 엄마가 세상에서 재은이 가장 사랑하는 거 알지? 세상이 무너져도 엄마는 재은이를 찾을 거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재은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해준과 동시에 신뢰를 주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이후로 저는 엄마 또한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분리불안이 생기고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고 기댔던 습관이 생긴 것이요. 하여튼 엄마는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계단 청소까지 별의 별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많이 아팠어요. 폐렴이랑 천식도 있었고 미세한 소아마비 증상도 있어서 왼쪽 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왜 맨날 걸을 때 절뚝거리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너 그거 병이 나서 그런 거래. 장애인이라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저에게 말하곤 했어요. 어린 나이에 친구들의 그런 발언은 저에게 무척이나 상처가 되었어요. 되게 우울했고 마음 아프고 또 슬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우리 재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재은이 발이 이렇게 된 건 의사 선생님이 약 꼬박꼬박 먹고 물리치료 잘 받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재은아, 절대로 걱정하지 마. 알겠어? 라고 말을 해주시고는 했지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처럼 저는 실제로 몇 년간의 병원 치료 끝에 다리가 다 낫게 되었지요. 대신 엄마는 저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빚을 굉장히 많이 지시게 되었고, 그 빚은 엄마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축축하더라고요.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뭐야? 지금 나 꿈꾸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몸이 축축하고 이러지? 싶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려고 막 몸을 움직이면서 눈을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위에 눌린 것인지 눈은 떠지지 않고 몸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점점 몸에 물이 차오르는 느낌은 심해졌고요. 그때 누군가 재은아, 나와! 너 거기 있다간 죽어!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정신이 팍 들면서 눈이 떠졌고 위를 보니까 반지하 창문 사이로 옆집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어 소리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 홍수가 터졌는데 그 하수구 구멍이 물을 다 받아내지 못해서 저희 집까지, 반지하인 저희 집까지 물이 차오르게 된 거였고, 자고 있다가 저는 물에 잠긴 거였지요. 하마터면 감전이 되거나 아니면 소위 물에 빠져서 죽게 될 뻔한 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지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엄마는 깜짝 놀라서 저에게 괜찮아 재은아? 하면서 물었고, 저는 놀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멍했지요. 아, 가난이 주는 것이 이렇게나 깊고 아픈 거구나. 정말 힘들다.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안 살림이 힘들어 죽겠는데 홍수로 인해서 집이 다 망가지고 그나마 있던 살림살이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엄마는 안 되겠다고 네 아빠한테라도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빠에게서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집 앞에 찾아와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줌마 집이 망가지든 말든 홍수가 나서 잠기든 말든 우리는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고. 아니 솔직히 우리가 자선가도 아니고 언제까지 아줌마 편의를 봐줘야 해? 하면서 밖에 널려있던 빨래랑 온갖 것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엄마랑 같이 일해서 꼭 돈 갚을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울면서 애원했지요. 그날이 아직도 서네요. 엄마와 저는 겁에 잔뜩 움츠려서 벌벌 떨었지요. 미성년자인 제가 그렇게 애원하니까 그래도 호소력이 통했던 것인지 깡패 아저씨들은 아줌마, 진짜로 딸내미 때문에 우리가 시간 더 주는 거야. 알겠어? 으름장을 내고는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다행이었고 깊은 안도감이 들었는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목표가 빚 갚는 거였어요. 학교 시간에는 자고 밤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엄마와 죽을 똥 살 똥 돈을 벌었죠. 저는 결국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3년을 꼬박 내리 돈을 벌고 신문지를 돌리고 식당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은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너무나도 그동안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인지 신경증에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간 저랑 노력해서 빚쟁이들의 그 압박 속에서 벗어나니 몸에서 긴장이 풀리신 모양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재은씨 맞나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어머님이 세안병원 응급실에 실려왔거든요. 뇌출혈이 생기셨고 급성이라서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긴 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채로 발견되어서 소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니 얼른 오세요. 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전화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발 거짓말이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뇌출혈과 다발성 심장 쇼크가 왔고 그렇게 차가운 계단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다가 지나가던 회사원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온 거였어요. 엄마는 빚을 다 갚은 날도 엄마는 한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일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이상해. 그래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게 엄마는 편하다. 그래도 빚을 다 갚으니까 그놈들한테 쫓길 일도 없고 아주 마음은 날아갈 듯이 편하네. 좋다. 좋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미소를 짓고는 일을 하러 가셨거든요. 저는 내가 그때 나가는 엄마를 잡을걸. 오늘은 일하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할걸. 나 때문에 이런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젊은 날을 즐기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저는 한이 쌓였습니다. 너무나도 한스러웠어요. 곱디 고운 우리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급박하게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제 지인 중에 몇 분이 우리 엄마 장례를 지켜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의지를 하면서 마음을 달랬지요. 장례를 3일 진행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이 빠지도록 울고 애가 터지도록 슬픔에 소리를 지르니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장례가 끝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그 쓸쓸함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엄마의 숨결과 피부, 모든 것들, 온기, 냉장고에 남아있는 엄마의 반찬, 김치,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어요.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서 내 삶에는 엄마와 함께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에 너무나도 그리워서 죽겠더라고요. 그때 정말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누구를 붙잡고 저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외롭고 고독해서 어떤 섬 아래에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애원한다고 해서 저를 구원해줄 사람은 없었지요. 역시 인생은 혼자이구나.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외롭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을 술독에 지새웠을 때 갑자기 누가 저에게 정말 천사 같은 존재가 제 곁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였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도 도와주고 되게 듬직하고 성격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저랑 같은 반 청소당번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꽤나 친해졌거든요. 그때 서로 홀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공통점을 매개체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자퇴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멀어졌다가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다시 친해지게 되었지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은아, 내가 기회가 된다면 네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저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손을 뻗어주기만을 바랐어요.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야?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지금 아픈 사람이거든. 모르겠어. 이상하게 너만 보면 내가 떠올라. 아파하고 방 안에서 힘들어하던 내가 자꾸 떠올라서 너를 지켜주고 싶다. 그래서 너라는 존재가 자꾸 눈에 밟히고 잠이 안 와. 네가 힘들어하면 이상하게 나도 힘들어. 저는 그 남자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누가 내가 힘들다는데 자기도 힘들다고, 네가 안 힘들면 좋겠다고,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진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고마움을 느끼고 손을 뻗었습니다. 고마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내게 고요하게 와서 너의 손을 내밀어 주어서. 나 너의 손 잡아도 되는 거지? 널 믿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재은아. 나도 부족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너의 인생길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그 아이와 저는 사귀게 되었어요. 거의 6년간의 연애를 하게 되었지요. 그 아이도 사실은 홀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와 사이가 좋아서, 그래서 엄마의 부고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구멍으로 다가왔는데 그 아이는 저랑은 반대였지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빠 몰래 외도를 하고 도박하고 그래서 집안을 다 날려먹고 이혼해서 그래서 자기가 엄마랑 살게 되었다고. 그런데 아직도 엄마의 그런 성격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반대의 이유로 힘들어했던 거였지요. 그래도 제가 공감 능력이 좋고 그 아이의 고통에 감히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기에 저는 최대한 그 아이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했어요. 최소한 저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서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하다가 그 남자가 저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재은아, 이제는 나 너랑 미래를 기약하고 싶어. 그동안 나 돈도 열심히 모았고 이제는 조금 너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나랑 미래를 함께 해줄 수 있겠어? 저는 그 남자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고, 당연하지. 나는 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너무나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하자. 너랑 함께 지내면서 아쉬운 것은 단 하나뿐이야. 내 20대에 너를 더 일찍 만나지 못했다는 것. 앞으로도 평생 지금처럼 우리 서로 힘든 것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면서 살아보자. 말했습니다.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 남자도 그렇고 제대로 된 가족의 울타리 없이 혼자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고 둘의 결합과 결혼이 너무나도 기적 같기도 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결혼하기로 제대로 기약하고 시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이 아이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네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어릴 때 내가 도박에 손대서 집을 날리기도 했고 애 아빠 몰래 바람도 피웠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애 밥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적도 있어. 우리 아이 요리 참 잘하지? 그게 다 나 때문에 잘하게 된 거야. 에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신경 잘 못 써줬는데 번듯하게 잘 자라서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찡하다.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아들인데 엄마인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네 결혼하는데 보태주는 게 없어서 미안할 뿐이네. 며느리 이해해줄 수 있지? 그럼요. 저는 이 사람한테 그냥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저는 이 남자 때문에 지금까지 숨쉬고 살고 있는 거고요. 어머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집이나 이런 거는 저희 둘이 조금씩 잘 모아서 점점 넓혀서 살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신혼대출이랑 전세자금이 잘 나와서 신혼집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저의 말에 씩 웃으셨고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착착 잘 준비되었어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도 없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스몰 웨딩을 올렸습니다. 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사진은 정말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억을 사진 속에 많이 담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재은아, 너 결혼하고 나서 얼굴도 밝아지고 진짜 행복해 보여. 보는 우리조차 진짜 결혼 욕구 뿜뿜한다. 너 그렇게 좋아? 나 결혼하고 나서 진짜 좋아. 마음이 안정도 되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던 게 이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 고생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만감이 교차하네. 친구들이 묻는 질문에 저는 결혼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말해주었지요. 결혼 홍보대사처럼 살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아주 어릴 때 기억도 안 날 때 이혼하셨던 아빠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스러웠습니다. 아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 제 기억 속에서 아빠는 저희 집에 홍수가 터졌을 때 엄마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집도 망가져서 너무 힘들어 자존심도 다 굽히고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던
그런 기억만 있었거든요. 재은아, 아빠다. 아빠가 뒤늦게 재은이를 찾아와서 미안해. 갑작스럽게 저에게 걸려온 전화에 저는 거의 10분 정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긴 정적이 흐르고 저는 힘겹게 정말 돌멩이를 들어 올리듯이 아주 무겁게 그리고 애쓰며 입술을 열어 말했습니다. 엄마 장례식도 안 온 아저씨가 무슨 일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대체 어떤 이유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냐고요? 정말로 궁금해요. 저를 찾으려면 더 일찍 찾을 수 있었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나랑 엄마를 못 살게 굴었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빠는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늦게라도 우리 재은이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아빠가 너무 못되게 군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네.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하다. 저는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아빠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엄마와 이혼 이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돈을 증여받고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된 거였어요.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아빠 또한 일본으로 건너가서 증여받은 돈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그게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잘 안 되어서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10년 정도 살다가 췌장암에 걸렸던 겁니다.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서 아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자꾸 마음에 걸렸던 존재인 저에게 힘겹게 수소문해서 연락을 한 거고 저에게 용서를 구한 거였죠. 저는 처음에 아빠가 이기적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주기 싫었습니다. 괘씸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엄마랑 나는 홍수 터진 집에서 3일 내내 바가지로 물을 떠내기도 했고 양복 입은 깡패들이 와서 철문을 두드릴 때면 온몸에 노이로제가 일어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일 무섭고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뜨면 심장이 철렁해.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 마음 편하자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모르겠다, 아빠.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게 사과하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사과를 받아주면 물론 아빠 마음은 편하겠지. 그런데 나는? 그 이후에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는 결국 아빠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울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당신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정말로 온전히 당신을 위해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당신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지. 저는 남편의 말에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주 정도의 긴 시간을 가지고 결국 아빠의 병동을 찾아가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기억 속의 아빠는 괴물처럼 몸집이 크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아빠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미워해서 뭐하겠어.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고 하잖아. 용서하고 행복해지자. 그 누구보다 행복해지자.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고맙다, 딸아. 그리고 미안하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슬펐지요. 당연히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아팠지요. 그런데 아빠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남기고 가신 거였어요. 그동안 증여받은 것과 일본에서 사업으로 번 돈을 전부 변호사에게 제 명의로 돌려달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가난하게 살아온 게 익숙했던 저에게 주머니에 10,000원만 있어도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저에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딱 가족한테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 돈을 쓰냐고 하면서 저에게 그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주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그래, 어차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 돈을 야무지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지. 아빠의 마음이니까 애써 이 돈을 부정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운 저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아빠의 장례식에 증여 관련 변호사랑 세무사가 와서 저랑 함께 상담을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시모가 알게 되었어요. 시모는 놀랐지요. 갑자기 나타난 아빠가 억소리 나는 금액을 증여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시모는 에휴, 부모 잃은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알지.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 한다. 그래야지 너도 그렇고 하늘에 있는 부모님도 그렇고 걱정을 안 하시지. 하시면서 저에게 특별히 다려온 한약을 건네셨어요. 저는 남편의 말만 들었을 때는 어머님을 거의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정신도 많이 차리신 것 같고 굉장히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굉장히 고마웠지요. 게다가 너무 우느라 진이 빠진 저에게 한약까지 다려다가 주시고 참 마음속으로는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주신 한약만 먹으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잠깐 가서 총각김치를 받다가 어머님이 주신 한약을 먹고 쏟아지는 잠에 소파에 살짝 걸쳐서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얼마나 먹여야 하는데 청산가리나 보고독을 넣으면 된다며. 그러면 부검에서도 안 나온다며. 아이 진짜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상속받았다고. 지금 아들이랑 나랑 사이도 안 좋고 그 돈을 꿀꺽하려면 며느리랑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지 그 돈이 내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 이것만 성공하면 나도 너한테 거하게 한 장 주겠다니까. 너도 지금 도박빚으로 미칠 지경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빚쟁이들이 맨날 연락 오는데 죽겠어. 돈 때문에 피가 말려. 그런데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지.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어보면 제가 아빠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꿀꺽하기 위해서 저랑 남편에게 독이 든 약을 먹인 거고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신 거였습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온몸이 삐쭉삐쭉 서는 느낌은 그때 태어나서 처음 느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은 전화통화를 끝내셨고 저는 깊은 잠에 든 척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천연덕스럽게 어머님이 주신 보약 때문에 너무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예 보약 몇 채를 저한테 주시면 안 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씩 웃더라고요. 안 될 것도 없지. 알겠어. 이러시면서 냉장고에서 보약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매일 조금씩 먹어야 좋은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저는 긴장이 쫙 풀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긴장이 풀리면 눈물이 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을 열고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신 왜 그래? 왜 갑자기 신발장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감정 올라와서 그래? 그게 아니라 여보, 우리 당장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고 몸 상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다고. 아니 도대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을 뻔했다니. 어머님이 우리 죽이라고 했다고. 당신이랑 나 죽이려고 우리한테 주는 한약에 청산가리랑 보거독을 넣었댄다. 이게 말이 돼? 나 이제 당신 심정 알겠어. 왜 그렇게 당신이 어머님을 혐오하고 증오했는지 이제야 그 마음을 다 알 것 같아.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는 제 손에 있던 한약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제가 울면서 호소하듯이 말하니 진짜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는 듯 해보였어요. 엄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난 이제 천륜을 끊어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엄마는 늘 그랬어. 본인 이득을 위해서라면 아들은 수단으로 취급했지. 아들 급식비 뺏어서 화투치고 아들 수학여행 때 차비 가져가서 도박하러 가고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게. 남편은 바로 그 한약을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친족 살인 미수죄로 엄마를 신고하러 왔다고 말하니 처음에 경찰은 뭔 미친놈이 와서 깽판을 치나 생각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이놈의 수사관들은 뭔 깽판을 쳐야 정신을 차리는 건지 남편이 책상을 치고 소리를 크게 지르니 그제서야 수사를 진행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한약을 수거했고 한약에서 실제로 독극물 성분이 나오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어요. 며느리의 상속 재산을 탐낸 시모의 끔찍한 살인미수 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좋은 이 사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상주기사들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되었지요. 안 그래도 비스무리한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기에 경찰은 저희 사건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남편의 건강검진에서 크게 목숨에 위협이 될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안 좋은 독극물을 먹었기에 간 상태가 거의 담배 피우는 90대 노인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좀만 더 그 독극물에 노출됐으면 다른 지병으로 번져서 감쪽같이 시모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뻔했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검찰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본 것인지 바로 시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서 시모의 집을 십수명의 경찰, 형사, 과학기술 사람들이 들어가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식탁 쪽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의 핸드폰에 검색 기록 같은 것에도 관련 범죄 사건을 검색한 게 나왔고 집안 곳곳에서 자기의 도박 자금을 탕진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운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형사는 참 저도 형사 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이런 일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뭐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벼랑 끝에 밀어넣고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근데 아휴, 시모가 남의 귀한 딸을 대상으로 이딴 짓거리 하는 건 진짜 저도 놀랍네요. 마음고생 심하시겠네요. 그런데 사건 수사는 시작이에요. 이제 재판 시작되면
항소하고 그러면 진짜 마음고생 더 심하더라고요. 힘드시겠지만 마음 단디 먹고 굳건하게 잘 재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강력계 형사도 인정한 심호의 범죄 행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을 보고서도 형사가 혀를 끌끌 찰 정도이니 참 제가 말이 안 나오더군요. 만약에 제가 심호의 집에 가서 한약을 먹지 않고 잠에 안 들었다면 심호의 그 범죄 행각을 눈치도 못 채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없었겠지요. 하여튼 심호는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려고 해?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힘들어해서 보약 한 채 먹이려고 돈 몇십 들여서 약재 다려줬더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해를 해도 적당히 오해를 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어디서 나한테 수갑을 채워? 저기 뭐야?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청장이야. 청장. 그거 알아? 니네들 나 잘못 건드렸어.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든 거야. 어디서 지금? 묵비권 행사할 수 있으시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하는 거 방해하시면 공무방해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고요. 검찰에서 혐의 입증되어서 지금 수갑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약 주는데 왜 거기에 독을 넣습니까? 저희도 증거가 다 있어서 체포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린 너? 시몬은 자신의 처지를 부정하면서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눈알에 실핏줄 터질 듯이 저를 노려보는데 참 할 말이 없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시모. 반성하는 것도 없이 끝까지 번데기처럼 뻔스럽게 옆눈길로 절 째려보는 그 꼴이 너무 싫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고 공범으로 특정된 2명의 도박 동료들 또한 도주 혐의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되었네요. 돈에 미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절절하고 처절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판결은 15년형이 떨어졌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15년형도 너무 가볍지 않나 싶었습니다. 형이 떨어지자 시몬은 야악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수의복 입고 날뛰대요. 바로 법정 경호원들이 와서 시모 제지하고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시모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눈을 질끈 감으며 철눈을 끊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엄마가 감옥에 간 것은 다행인 거야. 엄마도 그곳에서 많은 반성을 했으면 좋겠네. 그 이상으로 내가 바라는 건 없어.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상처를 받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생했어. 우리 이제 행복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이후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고 있네요. 참 씁쓸합니다. 돈이 뭐길래 며느리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에휴,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으니 다행이지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오싹하고 TV에서 이런 사건들이 나오길래 제 이야기도 이곳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